네, 이어서 글로벌 핫 이슈 조금 전에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이민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새 단장을 하고 맞이하는 첫 손님이세요. 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네. 이게 좋은 시절에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그러네요. 어려운 시기에 뵈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 뭐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하고 가장 좋은 정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네. 요즘에 올라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가랑 네. 물가랑 그 이제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로 올라가는 스트레스 지수가 이게 두 가지가 올라간다고 두 또 지수가. 두 지수가 올라간다고 또 두 네. 가지는 절대 안 오른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내 월급과 주식만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냐에 따라서 방금 전에 네네. 나왔던 그 버크셔 해더웨이처럼 네. 그 어떤 자산에 따라서 뭐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시장에 네. 대응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 중에 네. 이제 에어비앤비가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대러 제재에 대한 좀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있을 수 네.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뭐 민간 기업이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서 그 이제 동참한다, 그런 제재에 동참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가 철수하지 않는다라도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숙박에 대한 그 예약을 잡을 수가 없고 또 두 네. 번째는 숙박에 대한 예약을 잡고 나서 결제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될 수순을 좀 밟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상당히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 에어비앤비가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뭐 어떤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민간 기업이 마케팅의 차원에서 네네. 그런 부분에 동참하는 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좀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블랙록도 네. 현재 러시아 연계 ETF 거래를 중단을 지지한다고 나섰는데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시나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그 자산운용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거래 중단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일단 이건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러시아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루블화로 러시아 현물 주식을 사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시장에 그 상장된 러시아 주식을 ADR을 이제 그 뭐 담보가 된 증권을 이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담보가 된 증권을 가지고 만든 파생화된 ETF를 사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러시아가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네. 파생화된 그런 상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0에 가깝게 수렴이 되기 때문에 청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그 원본을 거의 날리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게 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기도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 자금을 막는 거기도 하고 또 블랙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많이 개발했던 자산운용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원자재나 원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측면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랑 원유를 개발하는데 이제 그걸 개발해서 산유국이나 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부를 쌓아왔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블랙록이 상당히 많은 그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이 뜻인데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블랙록 자체가 여기서 큰 손해를 본다고 이제 이게 손해를 본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 중단을 지지한다고 해서 블랙록은 뭐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네. 다른 그 이제 개인 투자자나 뭐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네. 실제로 여기서 ETF가 영원히 된다던가 뭐 청산이 된다던가 해서 블랙록의 자산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수탁한 맡긴 사람들 위탁한 사람들의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블랙록
또 물론 여기다 이제 자기 돈을 태웠겠지만 네. 이게 시장 유동성 공급자로서 근데 자기 돈도 많이 그 손실을 보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자자가 손실을 보니까 경고성 메시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휘발유 가격 급등은 뭐 연초에 이게 미래는 정말 알 수 없다고 연초에 이제 원유 가격은 네. WTI 그 브렌트유 가격이 70불대였습니다. 70불대였던 가격이 지금 120불에 근접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뭐 배럴당 뭐 지금 120불 근접하고 있으니까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이제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이 수요가 좀 줄었던 부분도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더라도 치명률은 낮아진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향은 뭐 그 치명률이 낮아지니까 대외 활동은 좀 영향은 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외 활동은 더 많아지니까 네. 수요는 뭐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처음에 코로나보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은 많아지면서 네. 원유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그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휘발유 가격 그 자체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미국 내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그 어떤 영향력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게 됩니다. 뭐 갤런당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갤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그 리터로 환산하면 네. 뭐 한 3.7리터, 3.8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 미국은 석유가 싸다, 휘발유 가격이 싸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을 얘기를 들어보면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한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리터당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까지 그 정도로 비싼 지역은 올라가게 됐으니까 네. 어딜 가기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닐 네. 수 없을 지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 네. 사람을 못 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제 집에서 그 직장까지 거의 다 대부분 자기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받고 거기까지 출근할 수 없다. 뭐 맞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이게 휘발유 가격 오른 게 나중에 임금 가격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파급을 가져오는 그런 네. 이제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해외 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난주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 이제 기관과 그 외국인은 나가는 이제 매도를 하고 네. 개인만 그 매수를 하는 그런 장세를 볼 수가 있는데 전주 대비해서 그 코스피랑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갖고 이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이 수급 상황에서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외국인 또는 기관이 개인과 함께 동반 매수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네. 지난주도 그 기관은 이제 하루만 매수를 하고 네. 이제 계속 사흘 동안 매도를 했고요. 네, 네. 외국인도 이틀을 매도하고 이틀 매수하고 이틀 매도했는데 네. 그 이제 매도 물량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제 반등했던 부분은 네. 그 매수 주체는 역시 그 개인이었고요. 개인이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개인 혼자 이 수급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개인들이 생각하는 이 현재의 상황은 저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각 기업들마다 좋은 이슈는 없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보셨을 때는 기업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장기적 접근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버티실 수 있다면 매수를 하시는 건 좋긴 한데 그렇죠. 여전히 안 좋은 그 지뢰밭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만 보고 접근하시는 건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는 개인의 그 매수로 네. 시장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전망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글로벌 증시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주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번 주 그 금요일쯤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쯤 발표되는 그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네. 이게 1월 달 지수가 이제 2월 10일 날 발표됐을 때 이게 전월 대비해서 7.5% 상승했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상승률이었냐면 40년 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추계 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였어요. 오. 예, 이 정도로 높은 숫자에서 이거는 뭐 연준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물가 그렇죠. 상승률이었는데 네. 40년 만에 올랐던 물가 상승률이 음. 이것을 피크아웃으로 뭐 2월 달부터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뛰어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면 뭐 이걸 넘게 되면 그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고 이게 가져오는 그런 영향은 더 악영향이 되겠죠. 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 유럽은 2%,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네. 매매를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뭐 8% 이상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그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뭐 이제 다들 사전 투표 많이 하셨고 네. 네. 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실지 마음도 다 뭐 앵커님도 투표하실 거죠? 그렇죠. 네, 결정하셨죠. 네네. 그렇죠. 예,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도 좀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또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글로벌 상품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네. 보시면은 WTI와 브렌트유, 뭐 국제 금값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네.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그 WTI 브렌트유를 봤을 때 네. 이제 크루드, 그러니까 이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15를 가고 있는데 이 120까지 가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원유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원유 ETF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괴리율, 실제 현물이랑 현물가 가격의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이 ETF에 담는 거는 좀 그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고 실제로는 그 워렌 버핏처럼 네. 이 시추 업체를 좀 찾아서 담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정유 업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 상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대세로 좀 그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예. 포트폴리오 상의 원유를 좀 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체제로서의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금은 1,700불 후반대에서 1,800불까지 올라온 게 이제 그렇게 그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주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지만 네. 이걸 추가로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매수를 하신다라면 그 아주 적은 비중 전체 자산에서 5% 이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네. 금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러시아가 지금 그 국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금을 매수하는 그런 매집하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외환이 없을 때 그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처럼 러시아는 그렇죠.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모습을 보고 네. 그 공포를 느낀 중국도 금을 좀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는데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적은 비중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귀금속 중에서 금과 비슷한 그 백금 종류의 그 팔라듐 그건 러시아에서만 공급을 하는데 네네. 팔라듐 ETF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 급등을 했는데 팔라듐은 이제 오직 러시아에서만 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산업 소재로서 그거 같은 게 지금 2,000불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그것도 그 소폭, 그러니까 소량만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제 주변에도 현재 이렇게 금값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조금은 주의해서 투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환율 또 원자재 이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환율과 원자재 부분은 원자재의 상승은 뭐 당분간은 이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자재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지 원유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천연자원 광물 그리고 또 뭐 목재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농산물에서 촉발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우려가 되는데 네네.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에서 나오는 그 뭐 러시아의 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전 세계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부분이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일정하게 지금 이제 곡물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그 공급망이 단절이 돼서 그렇죠. 원활하게 지금 이 식량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원자재 이것도 보면 어떻게 크게 보면 원자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곡물 가격 이 그렇죠. 부분도 네. 굉장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이제 산업으로 봤을 때는 ETF를 좀 담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ETF를 담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에 특징적으로 뭐 종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이 PB 업계에서는 올해 일을 하고 싶으면 환율은 전망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강달러의 시장인데 강달러는 당분간 네.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그런 전망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뭐 어차피 그 해외 투자는 뭐 미국 증시 투자는 달러로 해야 되니까 하신다 그러면 뭐 지금 1205원 안팎을 드나드는데 네네. 그런 뭐 환율의 어떤 이제 이 기준선에서는 1,200원 초반대에서 뭐 환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좋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일단은 가장 궁금하실 게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합니다. 예. 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네. 뭐 어떤 종목 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지난주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저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네. 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PER이 뭐 50, 60, 70 뭐 그 테슬라 같은 건 100배가 넘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뭐 심지어는 뭐 그 우리나라가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다 굉장히 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10에서 20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보통 이제 10에서 20 사이에 머무는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너무 싸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데 가격 조정을 보고 그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그 세계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이런 우리나라는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가는 게 어떤 트렌드화된 거는 고착된 건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면 이걸 가지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이벤트, 금주의 이벤트는 이제 첫 번째는 선거, 휴일이죠. 그렇죠. 예, 내일 모레 이제 맞습니다. 결방하시겠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이틀 뒤겠네요. 예, 그거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네.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을 보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되겠다. 네. 예, 이거를 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 시작하기 30분 전인데요. 일단 지난주 시세 지난주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네. 좀 이야기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코스피가 2,700선에서 지금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 마감을 해서 900선에서 머물렀는데요. 네네. 이게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에서 네. 금요일엔 약간 조정받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도 미국도 유럽도 그렇게 크게 조정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다가 네. 러시아가 유럽 내 가장 큰 원전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과 동시에 영향을 네네. 받기 시작했죠. 네네. 이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로 좀 보여지고 실제로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영향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네. 실제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실제 거래량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불투명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유럽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요인 때문에 그 저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라서 시장의 저런 어떤 순간적 그런 저런 장면들은 너무 염두에 두지 마셨으면 좋겠고 네. 그냥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주에도 전쟁이 끝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원전이 아직 뭐 열 몇 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네. 원전 하나 잡을 때마다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네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가격 조정이 있겠지만 네네네.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네네. 예.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원유 가격, 원유를 지수 삼아서 네. 지표 삼아서 매수하시는 게 네. 예,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지고 또 기사까지 나오는 게 네. 모두가 우크라이나 외치고 네. 있습니다. 예. 너무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 사태를 너무 그쪽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건 아닌가요? 너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코로나발 공급망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각광받던 추천 종목이 항공주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항공주였습니다.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였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러시아, 벨라루스 뭐 안 한다고 사업철수하고, 네. 사업 철수한다 그러는데 이거 러시아나 벨라루스 갈 비행기 기름을 못 살 정도로 지금 기름값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것은 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이 코로나발 공급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네. 지정학적 리스크랑 겹쳐서 네. 지금의 물가 상승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단지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때문이다. 전쟁에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네네. 너무 몰입해서 본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문제들을 얼마나 심화시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지표화 삼아서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도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지난주 이렇게 파랗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네. 거의가 이제 하락 마감으로 전환한 모습인데 네. IT 투톱주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3%대 넘게 또 하락하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좀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가 좀 나타난 걸로 네네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매도세가 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기관의 매도 여기서 나타나는데 기관의 매도를 이제 개인이 매수하는 물량과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이 네네.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져보는 부분은 네. 개인이 보는 부분들은 굉장히 하락한 부분들, 뭐 급락한 부분들을 이제 단기 매수해서 그것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반등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네네.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이제 뭐 중단기로 봤을 때 단기 이제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은 것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계속 불균형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약세장은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뭐 누구에게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가 우리 얘기하는 물가는 올라가고 네. 경기가 침체되는 걸 뭐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가능성이 3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습니다.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 30%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것은 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건
절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가총액에 보면 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용인 클러스터에 공장을 짓고 지금 거기서 그쪽 팹을 뭐 가동하려고 계획을 얘기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 보면 뭐 미국은 뭐 이미 부지 매입도 끝나고 토지 조성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안타깝지만 네.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네네네. 그것들을 보시고 매입을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 게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전략은 지금 현금이 있으시면 그 현금은 최소한 뭐 많게는 50%, 적게는 30% 정도는 들고 가셔야 네. 바닥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바닥 확인할 때까지 조금 그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회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네네. 적게는 마이너스 70%, 많게는 마이너스 70%, 적게는 마이너스 30%씩 손실이 나는 구간에 지금 접어드셨는데 그거 만회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시장입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를 좀 삼가를 하시고요. 거기서 원금이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섹터들 뭐 에너지, 산업 소재 그리고 뭐 원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시면 그래도 중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해가면서 시장 베타를 좀 따라가는 베타를 초과하기만 해도 사실상 뭐 성공한 투자가 이런 시장에서는 좀 성공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우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